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수능 특강 문학 고전산문의 4강 이생규장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도 이제 좀 익숙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전에 배웠던 뭐 춘향전이나 박시전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그런 작품인데, 일단은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언급을 할게요. 그거 먼저 얘기를 하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우선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작품의 작가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이고요.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일단 어려서 매우 뭐 보통은 총명하다 이런 표현 쓰죠. 똑똑한 걸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임금님이 걔가 그렇게 똑똑하면 내 앞으로 한번 데려와 봐라 라고 해서 세종대왕 앞에 가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글 공부 관련된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게 5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5살 때 기억은 나시나요? 네, 선생님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한 걸로 유명했어. 근데 세종대왕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금방 또 돌아가시고, 그 아들 바로 단종이 되는 인물이죠. 그 아들이 단종 임금이 되고 얼마 안 가서 자기 삼촌한테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 뭐 그냥 뭐 단종이 쫓겨난 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뭐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계유정난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계유정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난 임금 밑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유정난 당시 세상살이에, 약간 말이 이상하다. 세상살이라는 게 뭐냐면 글 공부하고 뭐 벼슬하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런 어떤 뭐 벼슬길이라고 합시다. 벼슬길의 뜻을 버리고 스님이 됐어요. 스스로 머리 빡빡 밀고 스님 된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선생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이 사람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냐? 자, 이분은 현실에서의 좌절이 있었던 사람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이 작품이 고전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저승에 가고, 이 수록된 부분은 완전 결말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생략됐지만, 남자 주인공은 여주인공이 그리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결말이죠.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 나타나는 건 이 작가가 현실에서 겪었던 좌절을 작품에서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으로 하나만 금방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 작품은 딱 요거 하나만 쓴 게 끝이 아니라 금오신화라고 하는 5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언급되는 하나인데, 이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금오산에서 쓴 이 신자가 뭐냐면 귀신 신자거든. 귀신 이야기, 이게 바로 금오신화의 뜻입니다. 그래서 금오는 산이름, 신은 귀신, 화는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만복사 저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이생규장전 외에 다른 작품이 금오신화의 하나로서 소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아, 저것도 귀신 얘기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관련해서, 그리고 왜 작가는 귀신 이야기를 5편을 썼을까요? 왜냐면 현실로는 이 부정적 상황이 극복이 안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야. 언제?
단종이 쫓겨나고 세조가 임금됐을 때. 세조가 임금이 되면 그러니까 조카 죽이고 임금 됐잖아. 왕이 됐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단종이 왕위 뺏긴 건 다 알아도 세조 임금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다들 모르시죠? 선생님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다지 크게 막 극적인 사건으로 죽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잘 살다가 나이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그 어떤 정의로움이 지켜지지 않는 그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고 귀신 이야기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 지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경, 뭐 깊은 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요 파란 글씨 바탕으로 잘 이해해 주세요. 깊은 밤이 되었는데 그때 발소리가 들려. 그 발소리는 알고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아니죠, 이미 죽은 최씨였어요. 그 발소리의 주인은. 근데 이생은, 요 이생이 뭐냐면 이씨성을 가진 서생, 그러니까 선비 정도의 뜻이에요. 이생은 그녀가 죽은 줄 알았지만 의심 없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목숨 부지 못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해요. 그랬더니 최씨는 통곡을 하다가 그간의 사정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생략되고 안 나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최씨는 양가의 딸, 이것은 뭐 귀족 집안의 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시서와 인의를 배우고 수놓기 바느질 했다. 그러다가는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엿보신 후, 요거 중요해요. 이생규장 전이라는 거는, 이생규장까지는 내용이고요. 전이라는 거는 소설 뒤에 붙여주는 어떤 그냥 한 글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생규장이 뭐냐? 이생이 규장했다는 건데, 규장이 뭐야? 담장 안을 엿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후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푸른 바다의 구슬이 뭘까?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사랑하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바쳤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당시 여인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이렇게 뭐 애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 최 씨는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여성에 대한 그런 그 금기 문화 같은 거죠. 말하자면 여자가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깨고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에게, 이생에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뭐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확인을 꼭 해두시고, 요거랑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시험 범위에 이게 포함된다, 이 작품이, 그럼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하나는 나옵니다. 무조건. 잘하면 2개도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꽃잎 앞에서 한 번 웃고, 여기서 한 번 웃고가 뭐냐면 생략된 부분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말해요. 이생과 최씨가 처음 만났을 때,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만난다는 게 앞에서 한 번 웃고가 첫 만남, 다시 만나는 건 2번째 만남. 그럼 이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도 한 번은 이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체 줄거리를 볼 일이 있으면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생이랑 최씨가 먼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 부모들이 빡쳐요. 그 당시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이렇게 일종의 연애를 하는 거, 그런 거는 특히나 이 좀 양반집 집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못하게 했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빡쳐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휘장 안에서 만난다는 건
옛날 전통 결혼식은 생각해보면 막 천막 같은 거 알록달록하게 펼쳐놓고 결혼식 하잖아요. 그 휘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걸 말해요. 그때는 100년간 사랑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지. 근데 함께 평생 하려고 했더니만 뜻밖의 횡액,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죽었다. 근데 나는 막 이제 홍건적이 이제 최 씨가 아름답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죽음을 택했다. 그래서 뭐 스스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거,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에 비하면 목숨은 버릴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김시습이 말했지만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던 인물이고, 이 김시습 말고도 또 단종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성산문이나 박팽년 같은 인물, 이름이 팽년님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종을 실제로 복위를 하게 하려고, 다시 임금으로 되게 하려고 그런 어떤 일종의 반역 같은 것을 좀 계획을 했다가 세조 임금한테 걸려서 안타깝게도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김시습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아마도 이 최 씨가 하는 이 말에는,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생,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절의를 지키는 거지만, 김시습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임금에 대한 절의도 그만큼 뭐 귀중하다, 뭐 또는 뭐 자신의 그런 생각, 이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해골은 들판에 던져지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졌대요. 여러분들 간 꺼내서 땅바닥에 버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잔인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최 씨가 제대로 지금 장례를 치러주지 못한 것, 최 씨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떤 그 잔인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더 잘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 씨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뭐냐면, 당신도 옛 맹세, 결혼할 때 이제 맹세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고, 이생은 내가 바라던 바요 라고 해. 자, 근데 여기서 이생이 먼저 최 씨한테 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막 이제 그 함께 살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얘기했더니 나도 좋아 라고 하는 거, 다소 소극적인 느낌이 있죠. 이건 최 씨에 비해서 오히려 남성인 이생이 약간은 소극적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두 사람이 뭘 하냐면은 부모님의 유해를 찾아서, 최 씨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유해도 못 찾았었나 봐요. 부모님의 유해를 찾아서 이렇게 그 장사를 다 치르죠. 장사라는 게 그러니까 장례식을 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도를 실천하는 모습, 뭐 살아계실 때 어깨 주물러 드리고 구두 닦아 드리고 이런 것도 효도지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또 그 장례 절차를 이렇게 공손히 다 수행을 하는 것, 그런 것도 효도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인 도림, 효를 실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최 씨는 지금 뭐냐면 홍건적의 난 때 죽은 인물이야. 근데 인간 세상에서 이생이랑 같이 살죠.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다시 한번 슬픈 이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둘이 처음 만난 거, 두 번째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고 혼례를 치른 거,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죽은 최 씨가 귀신이 되어서 다시 나타난 것인데, 이제는 또 이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작품은 이별, 아니죠. 만남이 먼저죠. 만남, 이별, 이 구조를 3번을 반복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3번째 이별을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저는 돌아가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저승길의 운수라는 것은 운명론적 인식의 반영이라고 설명을 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작가가 자신이 겪었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정한다기보다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저게 그냥 세상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감도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생은 슬픔을 걷잡지 못하며 어떻게든 같이 지내고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최 씨는 당신은 목숨이 남아 있지만 저는 귀신의 명부에 올라 있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최 씨가 가만 보면 자신의 욕심 같아서는 이생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이생 옆에 있고 싶겠죠. 최 씨도 이생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최 씨가 자신보다 이생을 더 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서방님 건강하세요 이러고는 말을 마치자 점차 희미해지더니 사라져 버렸다. 약간 상상해보면은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너네 엔드게임 봤니? 엔드게임 말고 뭐야? 인피니티 워였나? 하여튼 막 갑자기 사람들 절반 사라지는 거 있죠? 그 손가락 한번 튕기면 그때 사람들 사라지듯이 갑자기 그냥 최 씨가 사라진 거야. 이 부분에서는 전기적 성격이 맨 처음에 사실은 귀신인 최 씨가 돌아온 것만도 굉장히 전기적인 성격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기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알아두세요. 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문학들은 대부분 관련해서 근원 설화가 있거든.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아니죠. 이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도 인귀교환설화라는 게 있어요. 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과 귀신이죠. 인귀니까 사람과 귀신이 사귈 교자인데, 뭔가 사랑을 한다, 뭐 연애를 한다, 아니면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근원 설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설화적 요소가 드러나는 게 바로 최 씨라는 어떤 귀신의 존재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시된 내용이었고, 이 뒤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생은 얼마 안가 죽습니다. 그러고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죠. 우리나라 고전소설 중에 몇 안 되는 비극적 결말의 소설입니다. 참, 그리고 이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소설이에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국선생전 기억하시죠? 그거는 고전소설 이전에 가전체 문학이었잖아요. 이 금오신화부터는 고전소설로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이거 은근히 많이들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문 소설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작품은 사실 중간중간에 삽입 시들이 많아요. 시를 많이 집어넣어서 뭐 소설의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인물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도 내신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최 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답이 어려운 건 아니고 답은 2번이에요. 자신의 행실로 집안에 누를 끼친 것에 후회한다. 여기서 자신의 행실이라면 이생과 이렇게 먼저 연애를 한 거, 서로 사랑을 한 것이겠고, 집안에 누를 끼친 거, 당시의 관습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이게 맞겠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 거에서 3번 좀 보자. 당대 부녀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인식한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뭘 배워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죠. 왜냐면 최 씨의 말에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규중의 아녀자로서 시서와 바느질과 수놓기를 배우고 시서와 예법을 익혔다. 이런 말 나오거든. 네, 따라서 3번 같은 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당시 여성들과 최 씨는 다르지 않아? 해서 3번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4번에서는 애정을 성취하기 위한 진취적 모습을 드러낸다. 진취적하고 진보적하고 적극적하고 이 안에서는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으로는 최척전이라고 하는 비슷한 듯한 내용의 작품이 있어요. 이거 잠시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좀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읽으신 걸로 간주하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최척전과 이생규장전의 공통점은 바로 1번 윗글과 보기의 주인공은 모두 세 번의 이별을 겪는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볼게요. 2번 동일한 역사적 배경. 지금 제시된 내용상으로는 이생규장전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거냐면 홍건적의 난, 즉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알지 모르겠는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기 전에 고려 안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진 계기가 바로 홍건적의 난을 진압해서 그래요. 최영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고 이성계랑 둘이 이렇게 아주 유명하고 강한 장군이었는데 이제 이성계가 그 중에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굉장히 좀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졌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윗글과 보기가 보기의 역사적 사건은 근데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정유재란이라는 말 나와. 이게 뭐냐면 이제 임진왜란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7년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앞에 4년이 임진왜란이고 뒤에 3년을 정유재란으로 나눠서 말하기도 해요. 뭐냐면 중간에 잠깐 이제 평화교섭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일본인들이 그거 평화협정 다 무시하고 다시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이라는 게 있고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주인공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다는 맞아. 근데 보기의 경우는 마지막에 다 같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어떻게 비극적이겠어. 그죠? 그리고 4번 외국을 무대로 설정한 것. 이것은 보기의 경우만 해당돼요. 윗글은 이 국내에서 모든 사건이 드러나지만 보기 같은 경우는 저기 대만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5번 이생과 오경이 반봉건적이다. 자, 반봉건적이라고 하는 건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는 건데 이생과 오경, 최소한 이생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5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많이 내려가서 19번 문제. 아까 얘기했었던 지조와 절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가라는 게 복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절의는 뭐냐면은
어떤 그 의로움,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목숨은 그거보다는 그 가벼운 것이다. 목숨은 절의보다 가볍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관련해서 답이 되는 것은 5번. 이 몸이 죽어도 100번을 죽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절의를 지키겠다는 거죠. 죽더라도 지키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하나 힌트를 좀 주자면은 그 시조가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종장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줄 종장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종장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번에 뭐 10년을 경영하여, 이거는 좀 유명한 시조이기도 하지만,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강산이 뭐야? 자연이죠. 아, 자연 친화적인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2번은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얽혀서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3번은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니 꿈의 배리오. 아마 이 시 처음 보는 사람 많을 텐데, 어쨌든 꿈에 누군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꿈의 배리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예요. 그래서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하늘 같은 가없음이라는 게 가없는, 끝없는 은덕을 어디 다혀 갚사오리. 어찌 다 갚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초장에 아바님, 어마님 해서 부모님 얘기 나오고, 은혜 갚고,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시조를 볼 때 물론 아는 단어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종장을 중심으로 보는 게 조금 주제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도 다 풀었으니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